이건 절대 진짜일 수 없습니다. 처음 필사본을 본 영국 학자의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그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1300년 동안 사라졌던 신라의 화랑세기가 한국의 두 집에서 서로 맞물린 완전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김유신과 김춘추의 숨겨진 기록, 향가 한 수가 뒤집은 학계의 이론, 그리고 7세기 흙 속에서 나온 포석기와 한 조각. 외국 학자는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선 문명이었습니다. 1300년을 돌아온 이 책, 과연 누가, 왜 숨기고, 왜 지금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런던. 템스 강변의 내 사무실은 오전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책과 문헌 비교 도구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나는 30년을 보냈어요. 위조지를 판별하고 필사본의 나이를 재고 죽은 글씨 속에서 거짓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날 오후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내 화면을 보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제목은 한국말이었습니다. 누군가 구글 번역기를 돌렸는지 어색한 영문이 붙어 있었죠. 내용은 단 한 줄. 스트라우스 교수님, 저희가 화랑세기를 찾았습니다. 화랑세기. 그것은 신라의 귀족 문헌입니다. 1300년 전에 쓰여진 책. 그런데 그 책은 이미 사라진 지 1300년이 지났어요. 어떤 사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박물관, 어느 도서관에도 없었어요. 한국 학계 자체도 아마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가정집에서. 사진을 열었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거짓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위조. 또 다른 기만. 나는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봐왔어요. 인터넷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하실에서 가짜를 만들고 그것을 고대 유물이라 팔아먹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바스러진 종이. 흐릿한 사진 속에서도 보이는 먹의 농도 변화. 여러 시대에 여러 손으로 쓰인 흔적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또 확대했습니다. 밤새 화면을 들여다봤죠. 이건 30년 경력의 거짓말인가, 아니면 정말 거짓이 아닌가. 그 경계에서 나는 흔들렸어요. 며칠 뒤, 나는 인천공항에 내려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만약 진본이라면, 만약 정말 신라의 손이 이 글을 썼다면, 그럼 여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런던에서 본 모든 중세 위조본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야망. 위조범들은 항상 너무 많이 보여주려 합니다. 화려하게, 거대하게, 과장되게. 하지만 진본은 조용합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부산의 소장자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차분했어요. 그녀는 내가 들어섰을 때 한국말로 뭔가 중얼거렸고 그녀의 아들이 영어로 번역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할머니가 이것을 40년 보관했습니다. 40년. 나는 그 숫자를 반복했어요. 40년이면 그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 책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만져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했어요. 나는 하얀 장갑을 꼈습니다. 30년을 하얀 장갑을 끼고 살아온 손이 또다시 장갑을 끼었죠.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나의 손이 무슨 것을 만지고 있는지 내 피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300년. 아니면 더 오래. 이 종이는 300년을 견뎌냈어요. 나의 손가락 끝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종이의 끝이 특정한 방식으로 부서지고 있었죠. 그것은 나이의 음성입니다. 속일 수 없는 음성이에요. 나는 한 장,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책갈피처럼 남겨진 풀의 자국. 누군가 이것을 읽으면서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짚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여러 시대에. 몇 명의 손으로 쓰여진 겁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것이 증조 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대요. 증조 할머니. 적어도 4대. 한 세대에 평균 25년씩이면 100년입니다. 이 책은 최소 100년을 이 가정 안에서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는 계속 읽었고 계속 보관했습니다. 위조범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위조품은 팔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필사본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한국의 작은 거실 조명 아래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책은 앞부분만 남아 있었다는 것. 마치 누군가 책을 반으로 자르고 절반을 가져가 버린 것처럼. 그것도 의도적으로. 혹시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소문이 있어요. 다른 가정이 있는데 청주에 있다고 합니다. 청주. 그곳은 부산에서 3시간 거리였습니다. 나는 그 밤을 부산에서 보냈어요. 호텔방에서 나는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먹의 농도 변화, 필사체의 미묘한 차이, 문체의 변화. 모든 것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책을 매우 오래 연구했어요. 단순한 필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업이었습니다. 3일 뒤, 나는 청주의 또 다른 가정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의 소장자와 달리 청주의 가족은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들은 나에게 차를 대접했지만 그들의 눈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도. 이것이 두 번째 권입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청주의 소장자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또 다른 필사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산의 책과 달랐습니다. 앞부분이 없었어요. 대신 뒷부분이 상세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내 몸이 의지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갑을 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거짓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책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어요. 부산의 책, 청주의 책. 하나로는 불완전했지만 둘을 합치면 완전했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매칭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사진을 스마트폰에서 찾아 청주의 책과 비교했어요. 1장부터, 2장부터, 3장, 5장, 10장. 부산의 책에 없는 부분이 청주의 책에 정확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완벽하게 맞춰졌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맞췄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음이라기보다는 내 몸이 무언가에 압도당했던 것 같습니다. 30년의 경력, 수천 개의 위조본. 모든 것이 이 순간 앞에서 무의미했어요.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책을 둘로 나누고 각각 다른 집에 맡겼어요. 아마 위험했을 거예요. 한 곳이 발각되면 모두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누었던 겁니다. 반반씩. 서로 다른 도시에서 보관하면서 누군가 이것을 찾기를 기다렸어요. 당신의 가족이 이것을 얼마나 오래 보관했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청주의 소장자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번역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적어도 60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누군가의 효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베낀 글. 그것이 이 책의 본질이라고.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필기구가 손을 떨렸어요. 효심. 누군가의 어머니를 위한 필사. 그래서 나누어 보관했던 거군요. 한 권씩 안전하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영혼의 기록이었습니다. 신라의, 그리고 그것을 지켜낸 누군가의. 나는 청주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손에는 여전히 장갑이 끼어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 속에서 내 손가락들이 떨렸습니다. 이 책이 진본이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깊은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나는 여전히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청주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놓은 채 밤새 필사본을 읽고 있었죠.
직원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런던의 한 문헌 감식 전문가가 밤낮 없이 한국 고문을 화면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몇 줄을 읽는 순간부터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화랑새기는 신라의 귀족들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두 명은 김유신과 김춘추였어요. 신라 삼국통일의 영웅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인물들. 하지만 필사본 속의 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필사본을 읽을수록 나는 노트에 메모를 남겼어요. 손가락이 불에 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역사교과서에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춘추의 첫 번째 아내가 있었다는 기록. 그것도 상세한 기록. 이름까지. 보랑이라는 이름의 여인. 그리고 그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 나는 즉시 내가 런던에서 소유한 모든 신라 사료를 펼쳐들었습니다. 삼국 사기, 삼국 유사, 그리고 중국 사료들. 그 어떤 것에도 보랑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김춘추의 초혼에 대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교과서는 김춘추를 단일한 존재로 그렸어요. 하나의 경로, 하나의 아내, 하나의 삶. 마치 그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을 따라간 것처럼. 그런데 화랑새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사본을 더 읽어나가자 나는 또 다른 기록을 만났어요. 풍월주 조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라의 젊은 귀족들로 이루어진 비밀 결사 같은 모임. 필사본은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춘추가 문이라는 여인과 벌였던 소위 결혼 연극이었습니다. 실제 결혼이 아니라 풍월주의 의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희가 임신했다는 기록까지 있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끄고 다시 켰어요. 이건 환각이 아닌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근대에 만들어질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한 가지 깨달았어요. 위조범이 역사를 위조할 때는 항상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이 되려고 노력해요. 너무 높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확실하게. 위조품은 언제나 교과서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조범은 알려진 것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강화되고 확대된 진실일 뿐입니다. 하지만 화랑새기는 다른 층위의 기록이었어요. 여기에는 공식 사료에 없는 사적인 디테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초혼의 존재, 비밀 조직의 의식, 공식적 결혼 전의 사건들. 이런 것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런 기록들이 남으면 그것은 정통성을 훼손하기 때문이에요. 위조범이라면 절대 써내지 않을 것들이죠. 위조품의 목표는 뭔가를 과장하는 것이지 그것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즉시 런던 대학교의 동료 학자 마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마크는 중세 문헌학자였어요. 30년을 함께 일해온 친구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당신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3시간 뒤 마크는 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나는 화랑새기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설명했어요. 김춘추의 초혼, 풍월주의 의식,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마크는 침묵했습니다. 오랜 침묵이었어요. 에단, 이것이 진본이라면? 마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역사 전체가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크, 이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런 기록들은 정통성을 흔든다는 거죠. 그럼 위조범이 왜 이걸 썼을까요? 자신의 가짜 기록에 흠점을 만들면서까지. 마크는 내 말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조범의 심리를 생각해봐요. 그들은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야. 뭔가 더 크고 웅장한 것을. 그런데 이건 그냥 기록이네요. 누군가의 일상이 기록된 것. 그것도 매우 솔직하게. 나는 마크의 얼굴을 봤어요. 그 역시 같은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3주간 나는 런던의 여러 도서관을 돌아다녔어요. 신라 사료를 모두 재검토하기 위해서죠. 중국의 문헌들도 찾아봤어요. 당나라 기록에도 신라 귀족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어디에도 화랑새기와 같은 수준의 세부 정보는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화랑세기의 기록들이 다른 사료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삼국사기에 나오는 김춘추의 공식적 결혼 기록은 여전히 성립했습니다. 하지만 화랑세기는 그 전에 다른 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마치 한 인물의 공식적 전기와 개인 일기를 함께 보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한국학계의 신라사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 그들만이 이 필사본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서울대학교의 박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국 신라사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죠. 박 교수와의 화상통화는 저녁 11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런던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였지만 서울은 깊은 밤이었어요. 박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죠. 나는 화랑세기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내가 구체적인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스트라우스 교수님, 혹시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책에서 풍월주의 의식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필사본을 들고 해당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풍월주의 젊은 귀족들이 어떻게 소집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복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의식 속에서 김춘추와 문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든 것을 읽었죠. 박 교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이거든요. 만약 이것이 위조라면 누군가가 신라의 풍월주 문화를 매우 깊이 있게 이해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낸 것 이상으로. 그렇다면 진본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진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조라는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들은 거짓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거짓일 위험이 매우 크니까요. 나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박 교수뿐 아니라 다른 한국 학자들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한 명의 신라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랑세기의 기록이 진본이라면 그것은 신라 사회의 실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공식 기록이 감춘 것들을. 그런데 만약 위조라면 누군가가 1300년 전의 신라 문화를 현대의 우리보다 더 깊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둘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물었어요. 정말로 궁금한 건요, 위조범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냐는 겁니다. 사적인 기록들, 공식 기록과 모순될 수 있는 세부 정보들. 위조품의 목적이라면 뭔가를 강화하고 미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기록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기록이요. 나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말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손에는 필사본의 확대 사본이 들려 있었어요. 화랑세기의 풍월주 기록 부분. 나는 그 페이지를 몇십 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무언가가 이곳에 있었어요. 학술적 증명 너머의 것. 어떤 종류의 진실이. 화랑세기가 위조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대의 어떤 누군가가 신라의 문화를 우리 학자들보다 더 깊이 이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공식 사료에 절대 나타나지 않은 디테일들을 창작했어야 했어요. 그 모든 것을 해내면서도 기존 기록과는 모순되지 않게. 하지만 진본이라면 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누군가가 신라를 직접 본 것이니까. 누군가가 직접 기록한 것이니까. 나는 런던 사무실의 창밖을 봤어요. 템스강의 회색빛이 안개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더 이상 역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나는 내 노트북을 펴고 다음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로. 신라의 중심지로. 거기에는 금성문이 있었어요. 더 이상 필사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 위의 글씨를 봐야 했어요. 1300년을 견뎌낸 돌 위의 글씨를. 그것이 화랑세기와 말하는 것을 들어야 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했을 때 나는 향가 전문가 이 교수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부산과 청주에서의 경험 이후 나는 한국학계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교수는 한국 고전 문학 분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향가 신라시대의 노래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었죠. 경주역에서 내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 교수에게서 답장이 있었어요. 내일 오후 2시 그의 연구실에서 만나자고. 경주대학교의 한국문헌자료관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밤 나는 호텔방에서 화랑세기 속의 향가 기록들을 다시 읽었어요. 필사본에는 여러 편의 향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송출가, 헌화가, 그리고 다른 여러 곡들. 특히 송출가는 필사본 속에서 가장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언제 지어졌는지,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그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불렸는지까지도.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향가의 원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상고 문자인 향찰로 쓰인 그 글자들. 한자의 음가를 이용해서 한국말을 적는 방식이죠. 나는 런던에서 이것에 대해 읽었어요. 향찰은 매우 어려운 표기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 하나하나의 음가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조합해서 한국말의 의미를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영어를 음성기호로 표현한다고 칩시다. I love you를 I love you라고 음성으로 적는 거죠. 하지만 향찰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한자의 음가를 알고 문맥을 파악하고 동시에 신라 사람들의 언어 체계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향가의 해독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거든요. 다음 날 오후, 나는 경주대학교의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문헌자료관. 안내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 복도 끝에 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교수는 7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이 그녀의 눈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 눈으로 그녀는 30년을 한국 문헌 속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책으로 가득 찬 연구실 한 구석에는 특별한 책장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향가 관련 자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스트라우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당신이 매우 흥미로운 문헌을 찾으셨다고. 나는 필사본의 디지털 사본을 노트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향가 부분을 집중적으로요. 이 교수는 화면을 읽으면서 얼굴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섞인 표정이었지만 읽을수록 그 호기심이 뭔가 더 깊은 것으로 변했습니다. 놀람? 아니, 그것보다는 혼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이 필사본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의 소장자 증언으로는 최소 70년 전부터 그 가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죠. 이 교수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마치 화면에 마법이 적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 뭐가 의미하는 건가요? 이 향가들의 표기법을 보세요. 이것은 1929년 이전의 학문 수준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긴장했어요. 정확히 그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교수는 안경을 더 내려서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향찰은 신라시대에 개발된 표기법입니다만 그 정확한 규칙은 오랫동안 학계의 수수께끼였다고. 왜냐하면 향가 자료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에요. 현존하는 향가는 겨우 25편 정도. 그것도 완전한 형태가 아닌 파편적인 것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작은 샘플들로부터 향찰의 규칙을 역으로 추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필사본의 향가들을 보세요. 이 교수가 마우스를 옮겨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송출가를 보면 향찰의 사용 방식이 매우 일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음가에는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문법적 요소와 의미적 요소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이런 수준의 일관성은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밝혀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향찰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한 건 1960년대입니다. 1929년 이전에는 향가의 해독 자체가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이 필사본은 이 교수가 화면을 돌려서 나를 바라봤어요. 이 필사본은 향찰의 규칙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현대의 학문적 성과를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서 쓴 것처럼요. 그러면 위조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것이 위조라면 1930년대에 누군가가 현대의 학문적 성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960년대가 되어서야 향찰의 규칙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미리 알았겠습니까? 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내 다리가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 교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향가 연구의 역사를 말해주었어요. 이능화가 향가를 처음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이 1929년. 그 이후로도 많은 학자들이 향가의 의미를 재해석해왔습니다. 해석이 바뀐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새로운 학설이 나올 때마다 기존의 이해가 뒤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필사본의 향가들은 그 어떤 현대의 해석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원본 그대로인 것처럼요. 만약 누군가가 1950년대에 이 필사본을 위조했다면 당대의 학설을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현대적 해석도 담지 않고 있어요. 나는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의 향가들. 그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현대의 학자들이 향가를 해석할 때 우리는 항상 불확실성을 안고 시작합니다. 이 한자의 음가가 뭘까? 이 단어의 문법적 함수가 뭘까? 그런데 이 필사본은 마치 그런 불확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 그 언어를 모국어처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신라인이 직접 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교수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설명이 없거든요. 이것이 위조라면 너무나 기묘한 위조거든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완벽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위조. 그런 것을 위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오후 내내 향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교수는 필사본의 각 향가를 하나하나 뜯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송출가는 40분을 들었어요. 그 노래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을 것 같은지, 그리고 그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해석해 주었죠. 이 송출가는 정말로 신라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이 교수가 최종적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다른 기록에서 본 신라인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기록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교수와 헤어질 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당신의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한국 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향?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것입니다. 향가만으로는 부족해요. 금성문도 봐야 하고 다른 사료들도 비교해야 합니다. 이 그림 전체를 봐야 하는 거죠. 금성문이 중요하다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금성문은 거짓을 말할 수 없거든요. 돌에 새겨진 글씨는 그것이 새겨진 시대를 증명하니까요.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돌에 새겨진 글씨. 그것이 내가 다음에 찾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경주의 거리를 걸으며 나는 향가의 구절들을 되뇌고 있었어요. 이 교수가 해석해준 송출가의 의미. 신라 사람들의 정서. 1300년을 건넌 그 감정. 그것은 더 이상 문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영혼에서 다른 영혼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경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나는 청주 소장자와의 대화를 다시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말했던 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적어도 6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질문 그 전에는 그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누군가의 효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100건 글. 아들. 어머니. 필사. 그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이 책을 베껴 내려갔다는 것. 그렇다면 그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교육을 받았기에 향찰까지 이해하고 필사할 수 있었을까요? 서울에 도착한 나는 즉시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근대사 자료실. 거기에는 일제강점기의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나는 도서관 사서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청주, 청원 지역 출신으로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학자나 저술가 기록이 있습니까? 김 씨는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아주 오래된 마이크로필름을 찾아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가락이 멈췄어요. 있네요. 박창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890년생, 청원 출신. 박창화. 그 이름은 내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반응했어요. 내 몸이 반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창화는 한학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한문뿐 아니라 중국 고전, 역사, 그리고 문학까지 두루 섭렵했어요. 일제강점기에는 여러 신문사에서 논설을 썼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일본 왕실도서관 촉탁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촉탁. 그것은 임시직이었습니다. 특정 업무를 위해 고용된 직원. 박창화는 10년을 그 자리에서 보냈습니다. 나는 김 씨에게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박창화에 대한 모든 기록. 그러자 김 씨는 한 권의 오래된 책을 꺼내놨어요. 한국 근대지식인 연구라는 제목의 책. 그 안에 박창화에 대한 짧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박창화. 청원 출신. 한학자. 일본 왕실도서관에서 조선고서 정리 업무 담당. 1930년대 중반 귀국 후 소식이 끊김. 나는 그 항목을 여러 번 읽었어요. 조선고서 정리 업무 담당.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는 일본 왕실도서관에 있는 조선의 책들을 정리했다는 뜻. 그렇다면 그는 화랑새기를 봤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만약 화랑새기 원본이 일본 도서관에 있었다면 나는 즉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도쿄. 일본 왕실도서관이 있는 곳. 도쿄에서 나를 만난 사람은 도서관의 고문원 담당관 다나카 교수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일본인으로 한국 고문원에 매우 박식한 학자였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1920년대, 1930년대에 이 도서관에 조선의 고서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나카 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매우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는 많은 조선의 귀중한 책들을 수집했습니다. 대부분은 약탈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보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문헌들이 전쟁으로 소실될 수 있다는 이유로요. 그 중에 화랑색이라는 필사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나카 교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과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랑새기? 당신이 화랑새기를 찾으셨다는 건가요? 나는 필사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쿄의 한 카페에서 노트북 화면을 통해. 다나카 교수는 오래 침묵했어요. 그의 눈이 화면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의 파도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말입니까? 다나카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이 기록, 정확히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부산과 청주의 가정집에서요. 그리고 당신의 도서관에 박창화라는 조선인이 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혹시 이 책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다나카 교수는 나를 끊었어요. 박창화요? 정말로 박창화라는 이름이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매우 흥미로운 인물을 찾으셨군요. 그를 알고 계십니까? 다나카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서관에 가봅시다. 당신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본 왕실도서관의 지하 아카이브. 거기에서 우리는 박창화의 근무 기록을 찾았습니다. 직원 명부, 서명, 그리고 그가 어떤 책들을 정리했는지에 관한 목록. 박창화의 이름 옆에는 수백 권의 조선고서 기록이 있었어요. 그는 매우 신실한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시의 촉탁들 중에는 대충 하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박창화의 기록은 매우 정밀합니다. 각 책의 상태, 종이의 질, 장정의 방식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그 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화랑새기를 본 거라면? 아니, 더 나아가 그것을 베껴냈다면? 다나카 교수님, 이 박창화가 원본 화랑새기를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조선의 귀중한 고서들은 대부분 그가 손을 거쳤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그의 기록을 보세요. 다나카 교수가 특정 항목을 가리켰어요. 1928년 5월. 그는 여기에 신라 귀족 관련 필사본 하나를 정리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요.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것이 화랑새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들었어요. 1928년. 박창화가 일본 왕실 도서관에 있던 지 약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록상으로는 1935년에 그는 귀국했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전쟁이 있었고 모든 기록이 뒤섞였으니까요. 나는 도서관의 복사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박창화의 모든 기록을 복사했어요. 그의 서명, 그의 일일 기록, 그리고 그가 정리했던 책들의 목록.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한 조선인 지식인의 초상. 일본의 도서관에서 자신의 나라의 책들을 정리하고 있던 그 사람의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부산의 필사본 사진, 그리고 청주의 필사본 사진. 두 책을 대비해서 보니 그들의 종이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산의 책은 한국 전통 종이처럼 보였지만 청주의 책은 일본식 종이처럼 보였어요. 장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박창화가 원본을 본 후 이를 기반으로 필사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사본을 부산과 청주의 두 가정에 나누어 맡겼다. 안전을 위해.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아니면 그것이 그의 아들이나 제자가 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박창화가 위조자였을 가능성. 그가 일본 도서관에서 신라 관련 자료들을 많이 봤으니 그 지식을 바탕으로 화랑새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어요. 비행기의 기내음이 귓가에서 맴도는 동안 나는 박창화라는 한 남자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경력, 수백 개의 위조본을 감식한 경험. 그 모든 것이 이 순간 내게 답을 주지 못했어요. 박창화는 전승자였을까요? 아니면 창조자였을까요? 또는 둘 다였을까요? 런던의 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박창화에 관한 모든 자료를 벽에 붙여놨습니다. 일본 왕실 도서관의 직원 명부, 그의 서명, 1928년의 기록, 그리고 필사본의 사진들, 부산과 청주. 나는 밤새 그것들을 바라봤어요. 마치 한 미스터리의 조각들을 조립하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 조각들은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러 방식으로 맞았어요. 다양한 서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경주로 가야 했어요. 다른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금성문. 돌 위의 글씨. 그것이 박창화의 정체를 밝혀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거짓을 말할 수 없으니까요. 경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고고학팀의 책임자 정 박사와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정 박사는 신라 고고학 분야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은 항상 흙으로 더러워 있었고 그의 눈은 1500년 전의 신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주 남산의 포석정 유적 발굴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햇빛이 언덕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 박사는 나를 보자마자 웃음을 지었습니다. 스트라우스 교수님 오셨군요. 박 교수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당신이 매우 특이한 필사본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금성문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박사는 나를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최근 몇 년간 흥미로운 발견들을 했다고 했어요. 특히 신라 귀족들의 일상과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포석정은 오랫동안 단순한 유흥 공간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왕족이 모여 잔치를 벌이던 곳. 그런데 최근의 발굴은 그것이 더 복잡한 기능을 했던 장소임을 시사하고 있었어요. 여기를 보세요. 정 박사가 발굴 지도를 펼쳐놨습니다. 7세기 층위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입니다. 지도에는 여러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건물터, 제사 흔적, 그리고 글자가 새겨진 기와들. 정 박사는 특별히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발굴한 명문 기와. 포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포석? 네. 이곳이 포석이라고 불렸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기와에는 또 다른 글자들도 있어요. 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정 박사는 나를 작은 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포석정에서 발굴된 여러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명문 기와였습니다. 황갈색 기와 위에 새겨진 글자들. 세월의 흔적이 그 글자들 위에 아로 새겨져 있었죠. 이 기와는 정확히 언제쯤 만들어진 겁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토양 분석과 출토 위치로 판단하면 7세기 중후반입니다. 신라 문무왕에서 성덕왕 시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포석이라는 명칭이 포석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이 불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존 이해를 바꾼 발견이었어요. 포석정은 단순한 정자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명명된 신성한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는 필사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화랑세기의 포석 관련 기록을 보여주었어요. 정 박사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이 정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이것이 정말로 같은 시기의 기록이라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포석정이 역사 기록 속에서는 항상 유흥의 장소로만 나타나는데 실제 고고학 유물과 이 필사본을 종합하면 그것이 더 복잡한 의식 공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왕족의 제사나 비밀 모임이 벌어지던 곳. 나는 정 박사를 따라 경주의 여러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천절리, 냉수리, 여러 비석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천절리 암각화에서 우리는 신라 화랑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에는 화랑의 이름과 함께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글자들도 있었어요. 나는 필사본과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필사본에 나오는 화랑의 이름들과.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명이 맞지 않았어요. 필사본에는 특정 화랑의 이름이 나오는데 천절리 암각화에는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대, 비슷한 맥락 하지만 다른 인물들. 이상하네요. 정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한 화랑이 2명이었단 말인가요? 나는 냉수리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냉수리비는 해발고도 높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나이 먹은 돌이 시간을 견디고 있었죠. 그 돌 위에는 신라의 귀족들에 관한 기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 박사는 특정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갈문왕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나는 필사본을 꺼냈습니다. 화랑세기에서 부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 필사본은 특정 인물을 부군이라고 칭했는데 냉수리비는 그 같은 시대 인물을 갈문왕이라고 칭하고 있었어요. 다른 이름. 하지만 같은 시대, 같은 위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정 박사님, 이건 뭐라고 봐야 할까요? 같은 인물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들인가요? 정 박사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산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어요. 알 수 없습니다. 신라시대에는 한 인물이 여러 호칭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관직명, 별명, 족속 칭호 등등. 하지만 이 경우는 분명 다른 문맥에서 나온 것 같아요. 냉수리비는 공식적인 기록이고 당신의 필사본은 사적인 기록이군요. 네. 공식과 사적. 그 두 관점이 다른 이름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손에는 필사본과 금성문의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인명 불일치. 이것은 위조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그냥 역사의 복잡성일까요? 내가 배워온 모든 위조 감식 이론에 따르면 위조본은 기존 자료들과 일관성 있게 맞춰집니다. 위조범들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위조라면 위조범이 왜 인명을 바꿨을까요? 그것도 매우 정교하게 시대는 맞추면서. 반대로 만약 이것이 진본이라면, 만약 필사본의 기록이 신라시대의 실제 기록이라면 그것은 당대의 공식 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적 기록과 공식 기록은 항상 다르니까요. 특히 권력관계나 인물의 호칭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금성문은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씨는 그것이 새겨진 시대를 증명합니다. 도구 자국, 풍화 상태, 재료의 나이. 모든 것이 연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단순한 인명 비교가 아니라 사건의 세부 사항과 문맥까지 비교해야 했습니다. 나는 밤새 필사본을 읽었습니다. 화랑세기의 각 장을 다시 읽으면서 그 안에서 금성문에서 본 인명들을 찾아봤어요. 천절리 암각화에서 본 날짜들, 냉수리비에서 본 호칭들, 그것들이 필사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명은 일치하지 않지만 사건은 일치했습니다. 필사본에 나오는 특정 사건의 연월일이 금성문에서 본 사건의 연대와 정확히 맞는 거예요.
호칭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사본의 부군과 냉수리비의 갈문왕은 다른 이름이지만 그들이 치른 역할과 사건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한 가지 해석은 필사본이 아주 정교한 위조라는 것입니다. 실제 인명은 바꾸되 사건의 맥락은 유지하는 식의 위조. 하지만 그런 위조가 가능할까요? 현대의 학자라도 이 정도의 정교함을 낼 수 있을까요? 신라의 문맥을 완전히 이해하면서도 인명만 조작하는 것? 그렇다면 위조범은 신라사 전문가여야 했어요. 그리고 그 전문성은 당대의 어느 학자보다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다른 해석은 필사본이 진본이고 공식 기록만 위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역사를 재편할 때 그들은 공식 기록을 바꿉니다. 하지만 사적 기록은 남겨둡니다. 필사본은 그 사적 기록이고 금성문은 공식적으로 세워진 기록.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두 해석 모두 가능해 보였어요. 그것이 가장 끔찍한 부분이었습니다. 나는 호텔의 작은 책상에 앉아 밤새 메모를 남겼습니다. 필사본의 내용을 한 장 한 장 따라가면서 금성문의 기록들과 비교했어요. 인명 불일치. 하지만 역할과 사건은 일치. 공식 호칭 갈문왕 대 필사본 부군. 같은 시대, 같은 위상일 가능성.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왜 인명을 바꿨지? 그 마지막 질문이 내 손가락을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만약 이것이 위조라면 위조범이 왜 인명을 바꿨을까요? 더 쉬운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기존 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또는 완전히 다른 인물들을 만드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누군가가 세밀한 수정을 했어요. 인명만 바꾼 것. 그것은 누군가가 원본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론지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인명의 불일치만으로는 위조라고 할 수 없고 사건의 일치만으로는 진본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하지만 나는 다음 증거를 알고 있었어요. 포석정. 명문기와. 그곳에서 내가 찾아야 할 증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석정 발굴 현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나는 손가락으로 필사본을 계속 넘기고 있었습니다. 포석 관련 기록 부분. 그 페이지를 적어도 100번은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서기 전까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주 남산의 언덕. 햇빛이 돌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와 그의 팀이 이미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최근에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른 거죠. 여기입니다. 스트라우스 교수님. 정 박사가 발굴 구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간 이 부분을 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는 이것을 찾았습니다. 정 박사의 제자인 젊은 연구원이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흙으로 덮인 기와 조각이 있었어요. 황갈색의 기와. 매우 조심스럽게 정 박사는 그것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매우 부드럽게 먼지를 털어냈죠. 기와 위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포석. 그리고 그 아래에 다른 글자들. 나는 숨을 쉬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포석입니다. 정 박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추정은 맞았어요. 이곳이 실제로 포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아래의 글자들은 뭡니까? 연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해석 중입니다만 7세기 중반 정도로 보여요. 나는 필사본을 꺼냈습니다. 손이 매우 떨렸어요. 정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화랑세기에는 포석이라는 장소가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어떤 의식이 벌어진 곳으로. 그 장면을 읽어도 괜찮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어서요. 나는 필사본을 펼쳤습니다. 포석 관련 기록이 있는 부분.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읽어내려갔어요. 화랑들이 포석에 모여 어떤 의식을 치렀다는 기록. 그 의식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그 의식의 의미. 읽으면서 나는 발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포석정의 유적. 일직선으로 늘어선 돌들. 물의 흔적. 이곳이 단순한 유흥 공간이 아니라 뭔가 더 의도적인 공간이었다는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어요. 정 박사가 내 말을 듣더니 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잠깐. 다시 그 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특정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포석에서의 의식. 누군가가 물을 마신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제사의 의미를 가진다는 내용. 정 박사는 자신의 팀원들과 빠르게 한국말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발굴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포석정의 모든 구조가 그려져 있었죠. 이것을 보세요. 정 박사가 지도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단순한 자연 석조라고 생각했어요. 물이 흘러내리는 형태인데 그냥 유흥을 위한 시설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당신의 필사본을 보니 아니면 제사를 위한 시설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말하면 의식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을 이용한 제사나 정화의식이 벌어진 곳일 가능성이요. 나는 정 박사를 따라 발굴 현장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파고 있었어요. 7세기 층위를 추적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물건들. 도자기 조각들 중에는 특정 문양이 새겨진 것들도 있었어요. 그 문양들은 신라의 귀족 가문을 나타내는 표식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정 박사가 유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여러 귀족 가문의 표식이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해석은 여러 귀족 가문의 대표들이 이곳에 모여 어떤 공동의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필사본과 발굴 유물을 왕복하며 봤어요.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 두 가지 증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석정은 유흥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권력의 장소였습니다. 신라 귀족들이 모여 자신들의 동맹과 위계를 확인하는 의식 공간이었습니다. 정 박사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았어요. 스트라우스 교수님, 당신의 필사본에서는 포석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오나요? 나는 필사본을 살펴봤습니다. 포석이라는 이름의 첫 등장 부분. 그것은 특정 시점 이후였어요. 그 시점은 정 박사와 고고학팀이 추정한 연대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다리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정 박사님, 이건... 네.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 박사는 현장 근처에 있는 작은 천막을 가리켰어요. 거기가 팀의 임시 사무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발굴 기록들과 일지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정 박사는 한 권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포석정 발굴을 시작한 것은 5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포석정을 단순한 유흥 공간으로만 이해했어요. 하지만 발굴을 하면서 우리는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흔적, 여러 귀족 가문의 표식, 그리고 특히 물을 이용한 의식의 흔적들. 정 박사는 노트북의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곳에는 7세기 층위의 상세한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뭐였는지. 하지만 당신의 필사본을 보니 우리의 가설이 맞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포석정은 신라 귀족들의 비밀 의식 공간이었습니다. 아마도 화랑도 같은 조직과 관련된 공간일 거고요. 나는 밤새 정 박사의 팀과 함께 있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우리는 기와와 도자기 조각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내가 필사본에서 읽은 기록들과 비교했습니다. 시대, 맥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의미였습니다. 이 기와를 다시 보세요. 정 박사가 명문 기와를 들었습니다. 포석이라는 글자와 함께 우리는 이 글자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제사 또는 의식을 나타내는 글자로 보입니다. 제사, 의식. 나는 그때 마침내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조각맞춤처럼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왔다는 걸 말입니다. 화랑새기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증거에 기반한 확신이었습니다. 금성문이 말하는 것, 고고학적 발견이 말하는 것, 그리고 필사본이 말하는 것. 모든 것이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 박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도 같은 깨달음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실 겁니다, 스트라우스 교수님. 정 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발굴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완전히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의 필사본을 통해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발굴한 돌, 기와, 도자기 조각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라 귀족들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나는 밤 하늘을 봤어요. 포석정 위의 별들. 1300년을 넘어 같은 자리에 있는 별들.
그 별들을 신라의 귀족들도 봤을 겁니다. 포석정에서 의식을 치르면서 그 순간 나는 이 필사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증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리고 여러 세대의 증언이었습니다. 1300년 전에 신라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록을 지켜낸 사람들의 손을 거쳐 지금 내 손에 도달한 증언. 나는 필사본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살아있는 것을 다루듯이. 그리고 정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거짓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없이. 그 밤, 나는 포석정 근처의 작은 숙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필사본 앞에.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 책을 단순히 감식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의 증언으로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각 페이지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1300년 전의 손이 그곳에 와서 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런던의 내 사무실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는데 30년을 보냈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것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1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누군가의 손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정 박사는 나에게 여러 보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포석정 발굴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들. 그리고 그들의 해석이 학계에서 점점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당신의 필사본이 알려지면 이 모든 것이 더욱 명확해질 거예요.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고학적 증거와 당신의 문헌 자료가 만나면 신라 역사 전체가 다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화랑새기가 진본이라면 그것을 지켜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박창화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먼 과거의 누군가였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들은 왜 이 책을 나누었을까요? 왜 부산과 청주에 반반씩 나누어 보관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신라어 구지에 관한 기록을 다시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나는 경주의 월성으로 향했습니다. 월성. 신라의 왕궁이 있던 자리. 경주의 중심부에서 이제 그것은 조용한 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 박사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어요. 정 박사가 말하기를 이곳에도 최근 발굴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월성해자 왕궁을 둘러싼 방어시설에서 흥미로운 기록들이 나왔다고요. 달빛이 호수처럼 보이는 해자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필사본을 들고 그 위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화랑새기의 특정 부분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구지라는 신라말이 나오는 부분이었죠. 구지. 나는 그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정 박사가 내게 다가왔어요. 스트라우스 교수님, 혹시 당신의 필사본에서 구지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네. 여러 번요. 특히 포석과 관련된 기록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보세요. 정 박사는 발굴 지도를 펼쳤습니다. 월성해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특정 구간에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최근에 발굴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구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옛 터라는 뜻으로. 하지만 최근 신라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니 이것이 실제 신라말로 어떤 것을 나타내는 구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방어체계와 관련된. 나는 필사본의 구지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단어가 등장하는 맥락을 살펴봤어요. 필사본에서 구지는 단순한 옛터가 아니라 뭔가 더 구체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신라의 방어시설. 아니, 더 정확히는 왕궁을 보호하는 특정한 구조. 정 박사님, 혹시 이 월성 해자가. 나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혹시 이것이 필사본에서 말하는 구지와 같은 것일까요? 정 박사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을 받은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부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 박사는 내를 발굴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월성해자의 가장자리. 그곳에서 최근 몇 개월간 그들은 특정한 구조를 발굴했다고 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해자가 아니라 더 정교한 방어시설이었습니다. 여러 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이 다른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나는 발굴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사본의 구지 기록과 비교했어요. 구조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필사본에는 구지라는 방어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1300년이 지난 지금 발굴된 유물과 정확히 맞았어요. 이것은 나는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구조와 당신의 필사본이 기술한 구조가 이렇게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당신의 필사본이 직접 관찰한 기록이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월성 해자 위에 서서 필사본을 들었어요. 1300년. 그것이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전해져 온 시간. 그리고 지금 돌 위에 남겨진 증거와 만나는 순간.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 박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화랑새기는 진본이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가설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있는 진본이었어요. 그 증거는 돌 위에 있었고, 기와 위에 있었고, 흙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1300년 전에 손으로 쓰인 글씨와 말하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는 나에게 신라어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언어학 교수였어요. 교수의 이름은 정 교수였고 그는 신라 언어에 대해 40년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정 교수의 사무실은 신라 언어 관련 자료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서,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최신의 컴퓨터 프로그램들. 정 교수는 내 노트북의 필사본을 봤을 때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구지라는 단어를요. 정 교수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이 단어는 신라시대의 기록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구지 기록은 공식적인 한문 기록이거든요. 중국식으로 번역된 것들. 그런데 당신의 필사본에서 나오는 구지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신라 사람들의 일상어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신라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기록한 것처럼요.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라 실제의 음성. 정 교수는 필사본의 구지 부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맥락을 분석했어요. 주변 단어들, 문법 구조, 그리고 그것이 지칭하는 실제 대상. 이 기록이 만약 근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누군가가 신라 언어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야 했을 거예요. 정 교수가 결론지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 필사본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는 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 교수는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할 겁니다. 우리 학계는 항상 새로운 것에 의심스러워하니까요. 하지만 증거가 쌓이면 의심도 확신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문헌, 고고학적 증거, 금성문 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그 다음 몇 주를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경주에서, 서울에서, 부산과 청주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증거와 분석을 수집했어요. 고고학자 정 박사의 포석정 발굴 보고서, 향가 전문가 이 교수의 필사본 향가 분석, 신라어 전문가 정 교수의 언어학적 검토, 그리고 역사학자 박 교수의 사료 비교 분석.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랑새기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1300년 전 신라의 손에서 나온 기록이었다. 런던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 나는 청주의 필사본 소장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중년의 남성인 그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스트라우스 교수님, 당신은 이것이 뭔지 알았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증언입니다. 그 남성의 눈이 잠깐 촉촉해졌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책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책이라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책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켜낸 겁니다. 어쩌면 당신 같은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학술 자료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한 민족의 기억이었습니다. 1300년을 건너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온 기억. 런던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나는 필사본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부산의 책.
청주의 책. 그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 사진들. 나는 이제 알았어요. 왜 그들이 책을 둘로 나누었는지. 그것은 안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집이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강한 신념. 그리고 지금 그 신념이 증명되었어요. 돌 위에, 기와 위에, 그리고 발굴된 흙 속에서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은 더 이상 의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1300년을 건너 우리의 시대에 도달한 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런던. 템스 강변의 내 사무실. 나는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떠날 때의 그 사무실과 지금의 사무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벽에는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산과 청주의 필사본 사진, 포석정 명문기와, 천전리 암각화, 냉수리비, 월성 해자 발굴 기록, 그리고 박창화의 서명. 나는 6개월을 사무실에서만 보냈습니다. 밤낮 없이 화랑세기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런던 대학교에 제출될 것이고 이것이 학계에서 화랑세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할 거였어요. 나는 매일 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이라고 써야 할까요? 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향가의 정교한 표기법, 포석정의 기와와 필사본의 기록의 일치, 신라어 구지의 정확한 사용, 그리고 박창화라는 역사적 인물이 일본 왕실 도서관에서 실제로 일했다는 기록까지. 하지만 내가 학계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진본이다? 아니. 나는 1300년 전의 글씨를 직접 받지 않았어요. 내가 본 것은 필사본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세대를 거친 필사본. 그렇다면 그것이 원본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증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념의 영역입니다. 학문이 아니라. 이것은 위작이다. 더욱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위조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언제 위조했는지도, 누가 위조했는지도,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렇게 정교하게 위조했는지. 나는 매일 벽을 바라봤습니다. 증거들이 붙어 있는 벽을. 그리고 생각했어요. 혹시 이것이 역사 연구의 한계일까요? 우리는 영원히 확실성에 도달할 수 없는 걸까요? 1300년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항상 추측만 할 수 있는 걸까요? 3개월째 되던 날, 나는 결국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 필사본의 물질적 증거. 종이의 나이, 먹의 성질, 장정의 방식. 모든 것이 17, 18세기로 추정됨. 하지만 그것은 필사본의 나이일 뿐, 필사본이 옮겨 담은 내용의 나이는 아닙니다. 두 번째 섹션 향가의 학술적 분석. 향찰의 표기법. 1929년 이전의 학문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정교함.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가? 향가가 신라시대의 것이라는 증거인가? 아니면 근대의 어떤 천재가 이를 창작했다는 증거인가? 둘 다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섹션 고고학적 검증. 포석정의 발굴과 필사본 기록의 일치. 월성해자의 구조와 구지 기록의 일치. 이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필사본의 저자가 신라의 물질적 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또는 필사본이 신라시대의 직접적 관찰을 기록했다는 것. 하지만 어느 것이 맞는가? 네 번째 섹션 박창화와 일본 왕실 도서관의 기록. 박창화는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도서관에서 조선고서를 정리했던 실제 인물. 1928년 그의 기록에 신라 귀족 관련 필사본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랑색이었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측입니다. 증거가 아니라. 다섯 번째 섹션 결론. 나는 그 부분을 40번은 썼다가 지웠습니다. 화랑세기는 진본이다. 화랑세기는 위작이다. 화랑세기는 수정된 기록이다. 화랑세기는 완전히 새로운 기록이다. 무엇이 맞는가? 결국 나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화랑세기의 진위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것은 현재의 학문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필사본이고 필사본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하지만 다음은 명확하다. 화랑세기에 기록된 향가들은 1929년 이전의 학문 수준으로는 창작 불가능한 정교함을 보인다.
화랑세기에 기록된 포석정과 월성의 구조는 최근 고고학 발굴과 정확히 일치한다. 화랑세기의 신라어 사용은 공식적 한문 번역이 아닌 신라인의 일상어처럼 보인다. 이 모든 증거들이 단순히 일치한다는 것만 해도 필사본이 거짓된 야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화랑세기는 다음 중 하나이다. 가 신라시대의 직접적 기록에 기반한 필사본이다. 나 근대의 어떤 매우 뛰어난 학자가 신라의 역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나의 경우 그 학자는 현대의 어느 신라사 전문가보다도 뛰어났을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필사본은 아직도 우리 학계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화랑세기가 거짓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진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이것은 신라 문명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은 분명하다. 보고서를 완성했을 때 나는 몸이 매우 피곤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학계에 제시한 나의 결론은 매우 신중했어요. 어느 한쪽도 완전히 지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화랑세기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나는 포석정 위에서, 월성해자 위에서, 그리고 청주 소장자의 손에서 느꼈습니다. 1300년을 건넌 신라의 손이 내 손을 잡는 그 느낌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후 나는 오랫동안 내 사무실의 창밖을 봤습니다. 템스강, 런던의 회색빛. 그곳에서 내가 30년을 보냈어요. 거짓을 찾아내는 일, 위조를 분간하는 일. 하지만 지금 나는 처음으로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성은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학문의 한계일 수도 또는 역사의 신비일 수도 있다는 것. 한국에서 온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정 박사로부터. 이메일에는 간단한 메시지만 있었어요. 스트라우스 교수님, 포석정 발굴 결과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해석과 당신의 필사본이 일치한다는 것이 학계에서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웃음을 지었어요. 용기 있는 결정? 나는 결론을 피했을 뿐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하나의 용기인 걸까요? 학계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거짓된 확실성을 말하지 않는 것도. 나는 다시 한번 벽을 봤습니다. 그곳에 붙어있는 모든 증거들. 필사본의 사진들. 포석정의 기화. 고고학 발굴 기록. 그리고 박창화의 서명. 그 모든 것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명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문명의 목소리는 1300년을 건너 우리 시대에 도달했다는 것.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최종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화랑세기를 찾는 여정 동안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첫째, 역사는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은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의 손 위에 남겨진다는 것. 부산의 할머니, 청주의 소장자, 박창화, 그리고 그 전에 누군가. 모두 같은 신념으로 이 책을 지켜냈다. 그들은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전했다. 학계의 증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답을 얻었다. 그것은 포석정 위에서, 월성해자 위에서, 그리고 필사본을 든 손 위에서. 신라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들을 차례다. 나는 그 메모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밤. 템스강 위의 불빛들. 1300년 전 신라의 불빛도 이렇게 빛났을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포석정에서 모여 의식을 치르는 신라 귀족들의 모습. 월성의 해자를 지나며 왕궁을 보호하던 사람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베껴내려가던 손. 그 손이 전한 말.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13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 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 여정의 끝입니다. 하지만 화랑세기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세계가 지금부터 들을 신라의 목소리. 그것이 무엇을 말할지 나는 정말로 기대됩니다. 1300년. 신라가 멸망한 지 900년이 훨씬 넘은 시간 동안
한 권의 책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부산의 할머니, 청주의 소장자, 그리고 그 전에 수많은 이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베낀 글씨. 그것이 효심으로 지켜진 1300년. 그리고 영국의 한 문헌 감식 전문가를 통해 세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대한 문명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화랑색이 4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 우리 문화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신라의 목소리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평생을 고대 문명 연구에 바친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의 13억 인구가 존경하는 최고의 언어학자이자 평생 냉철한 이성으로 역사를 분석해온 지성인입니다. 그런 그가 난생 처음 방문한 낯선 땅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화려한 학회장이 아닌 어느 시골의 허름한 장터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점잖은 노신사의 가슴을 그토록 무너뜨렸을까요? 그는 귀신을 본 것도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바로 소리였습니다. 5000km나 떨어진 자신의 고향, 인도 남부의 타밀 지방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어머니의 언어가 한국의 평범한 할머니 입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 풀, 아빠, 엄마. 무심코 지나쳤던 한국의 일상 용어들이 실은 2000년 전 거친 파도를 넘어 아시아의 바다를 제패했던 거대한 해양 제국의 잃어버린 증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반도가 대륙의 구석에 갇힌 작은 나라가 아니라 고대 유라시아의 바다를 호령하며 문명을 꽃피웠던 해양 강국이었다는 사실을 한 이방인의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증명해 보이는 가슴 벅찬 기록입니다. 한국인조차 잊고 살았던 우리 핏줄의 위대한 비밀, 그 봉인이 지금 해제됩니다. 이 놀라운 진실의 여정을 함께 하시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잊혀진 역사를 다시 세상에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모든 것은 정말 우연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국제언어학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받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학자로서의 인생, 아니 제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은 유독 햇살이 뜨거웠던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방문하게 된 건 순전히 학문적인 호기심과 우연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인도 첸나이 지역의 대학에서 고대 드라비다어와 타밀어를 연구하며 평생을 보낸 언어학자입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에게 이 나라는 그저 삼성과 현대 같은 거대 기업이 있고 K-팝이라는 흥겨운 음악으로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아주 현대적이고 빠르며 세련된 나라로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언어 포럼에 초청받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정확하게 짜인 지하철 노선, 어디서든 터지는 초고속 와이파이, 그리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과 빌딩 숲. 서울은 그야말로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천 년의 흙먼지와 겐지스강의 유유자적한 흐름에 익숙한 저 같은 늙은 학자에게 서울의 그 압도적인 속도감은 경이로움을 넘어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학회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인 동료 교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빌딩 숲이 아닌 한국의 흙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말입니다. 그 동료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도를 펼쳐 한반도의 남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김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는 웃으며 저에게 말했죠. 박사님, 한국의 고대 역사를 느끼고 싶다면 경주도 좋지만 바다와 철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김해로 한번 가보세요. 그곳은 2000년 전 가야라는 신비로운 고대 국가가 있었던 곳입니다. 가야. 그 낯선 이름이 묘하게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서울역에서 KTX라는 고속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토록 발전한 나라에 내가 찾는 고대의 숨결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 하고 말이죠. 부산역에 내려 다시 차를 타고 김해로 들어서는 길은 서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김해 평야의 드넓은 논,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남해 바다의 짠 내음이 차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처음 와보는 곳인데 논에 물을 대는 방식이나 촌로들이 구부정한 허리로 모를 씹는 풍경이 제 고향 타밀, 나두의 어느 시골 마을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아시아 농경 문화권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유사성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제가 김해의 한 재래시장에 발을 디뎠을 때 찾아왔습니다. 5일장이 섰는지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갓 잡아올린 생선 비린내,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리고 튀김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어우러진 그곳은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좌판에 깔린 낯선 나물들과 생선들을 구경하며 인파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뒤통수를 강하게 때리는 듯한 아주 익숙하고도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풀. 이거 풀아이가. 와, 이리 풀이 많노. 저는 감전된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풀. 타밀어로 풀은 풀이나 식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지나가던 한국 할머니의 입에서 그 단어가 너무나 정확한 발음으로 들린 것입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소를 파는 노점상 할머니가 손님과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아줌매, 밥은 묵었나? 묵었다. 니는 밥 묵었나? 밥. 맙소사. 저는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타밀어의 고어 중에도 밥이나 음식을 뜻하는 유사한 발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음이 비슷한 것을 떠나 그 단어가 쓰이는 문맥, 억양, 그리고 그 말을 뱉을 때의 정서가 제 고향의 그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니 때문에 못 산다. 니가 그리 하모 내가 뭐가 되노? 내가 뭐? 나와니. 타밀어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니는 너를 뜻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언어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어족에 속한다고 배웠던 알타이 어족의 한국 땅에서 드라비다어의 핵심 기초 어휘들이 이토록 버젓이, 그것도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제 이성은 이건 우연이다, 착각이다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가슴과 본능은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소 가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다가오자 할머니는 경계하는 눈빛 대신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와, 뭐 줄꼬? 오이? 가지. 저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지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무심코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를 마치 보석을 줍는 심정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호칭부터 시작해서 쌀을 씻고 밥을 안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의성어와 의태어들. 그것은 분명 한국어였지만 제 귀에는 2000년 전 제 조상들이 쓰던 고대 타밀어의 화석처럼 들렸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점점 아득해졌습니다. 제 눈앞에 이 평범한 시장통이 갑자기 거대한 역사의 현장으로 변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근처의 국밥집으로 비틀거리듯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다가 또 한 번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쌀로 만든 떡을 국물에 넣은 요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래떡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밀어에도 쌀로 만든 것을 지칭하는 유사한 발음들이 존재합니다.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란 말입니까? 어떻게 대륙의 끝자락에 붙은 이 반도 국가에서 인도양을 건너야만 닿을 수 있는 남인도의 언어가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몇 단어가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언어 속에 배어있는 문화적 DNA의 일치였습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고 쌀을 신성시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그 정서의 밑바닥에 흐르는 공통된 물결. 저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숟가락도 들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텔레비전에서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해 지역에서 가야 시대의 유물이 대거 발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비친 유물 중 하나를 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 고향 힌두사원 입구에서 매일 보았던 두 마리의 물고기가 마주보고 있는 문양, 바로 쌍어문이었습니다.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유사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거대한 역사적 진실의 입구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도 잊은 채 저는 배낭을 챙겨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언어의 유사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에게 외쳤습니다. 수로왕릉, 수로왕릉으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더니 구수한 사투리로 물었습니다. 외국 손님이 수로왕릉은 우째 아십니까? 거가 김해 김씨 시조 할배 묘소인데. 김해 김씨, 그리고 김해 허씨. 한국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그 성씨들의 시조가 잠들어 있는 곳. 저는 그곳에 가면 이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거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택시가 김해 시내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풍경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길가의 표지판, 가게 간판,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까지. 문득 저 기사님의 짙은 눈썹과 쌍꺼풀이 제 고향 사촌형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과연 2000년 전 이 땅과 내 고향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다 건너 5000km의 거리를 뛰어넘은 이 기막힌 인연의 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기대감을 안고 저는 왕릉의 거대한 붉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김해 수로왕릉의 정문인 숭선전 앞에 섰을 때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이한 전율에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유서 깊은 유적지가 주는 엄숙함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 응축되어 있던 거대한 자석이 저라는 보잘것없는 쇳가루를 강렬하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물리적인 인력이었습니다. 초여름 김해의 하늘은 눈이 시릴 만큼 높고 푸르렀고 저 멀리 낙동강 하구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미세한 소금기와 함께 오래된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묘하게도 제 고향 인도 남부타밀 나두주의 덥고 습한 바람, 그 속에 섞여 있던 어머니의 옷자락 냄새와 너무나 닮아 있어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붉은 칠을 한 홍살문을 통과했습니다. 앞귀를 쫓는다는 붉은 기둥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무대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왕릉 경내는 바로 옆이 도심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늙은 소나무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굽어보고 있는 그 흙길을 걸으며 저는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방금 전 시장통에서 들었던 풀, 밥, 나, 니, 아빠, 엄마라는 타밀어. 단어들이 제 늙은 귀가 만들어낸 환청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무언가가 반드시 기필코 이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없다면 저는 그저 이국 땅의 더위를 먹고 미쳐버린 늙은 학자로 남을 테니까요. 왕릉의 정문인 남릉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붉은 단청 위 문설주를 무심코 올려다본 제 눈동자가 순간 지진이 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쓰고 있던 안경을 거칠게 벗어 옷자락으로 닦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고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그 신성한 문턱 앞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마치 어제 그린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림, 바로 쌍어문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억눌린 신음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오, 비슈누시여. 이곳은 겐지스강 변이 아닙니다. 이곳은 극동의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당신들의 상징이 이곳에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쌍어문은 단순한 물고기 그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고향 인도,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남부 드라비다족의 3대 왕국 중 하나, 판디아 왕조의 국장이자 왕권을 상징하는 문장입니다. 또한 인도의 아요디아 지역 사원 정문마다 그리고 애군을 막는 부적처럼 타밀의 집집마다 그려져 있는 가장 신성하고 흔한 상징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힌두 사원에 갈 때마다 저 물고기 문양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가족의 건강을 빌곤 했습니다. 저에게 저 문양은 곧 고향이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제 고향에서 5,000km나 떨어진 비행기로도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이 낯선 땅, 한국의 왕릉 정문에 저 문양이 버젓이, 그것도 왕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0%에 가까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뉴욕 한복판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이마에서 인도 힌두교 여인들이 찍는 붉은 전빈디를 발견한 것과 맞먹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에 그려진 물고기의 윤곽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은 허공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 덩어리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한국 문명이 중국 대륙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육지 중심의 역사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저 두 마리의 물고기는 침묵 속에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